부르세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사업시행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지난번 설명회 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비가 안 나오고, 수식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큼직큼직한 사업비를 몇 개 제시했길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관리처분 때는 이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여자로요. 요거를 다행히 엊그저께 보냈다 해서, 이걸 보고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게 불합리하고,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냥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전달을 좀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찍어서 여기 못 오신 분들이나 카페에 놓고 두고두고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다만 들으신 얘기 중에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수 있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한 번에 오늘 다 이왕이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 요 내용은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할 내용은 다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여기 해임발의서에다가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놈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 내용 중에서 순서대로 거의 아마 순서대로 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깐 작업을 했었는데 우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 아마 그 부분을 수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성아파트 잠실 거기하고 신반포 쪽 이쪽에 조합들이 최근에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대단히 좀 무리가 있었죠. 근데 그 똑같이 다 공이 도시 정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근데 여러분 조합도 2017년도에 총회했잖아요. 얼마 전에 시공사 선정을. 그런데 여러분 조합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오늘 설명할 게 뭐냐면 자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의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이 무엇인가 앞으로 여러분이 두고두고 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이 하자를 남겨놓고 가면 누군가가 조합원 중에 한 명이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면 다시 사업은 원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터치를 안 하고 끝까지 그냥 가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왕에 고쳐야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기 하기 전에 지금 고치는 게 아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만큼 진도가 나가는데 다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업은 대단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것이고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아셔야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수사를 통해서도 만약에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여러분도 자연히 알겠지만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제 카페를 많이 써놨지만 우리가 2006년 8월 25일부터 이 규정이 생깁니다. 뭐냐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재건축만 적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개발까지도 적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정비법 11조 1항이 그 조합 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여기다가 네이버에 조회하신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게 떠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13조에 제가 간단히 써놨지만 여기 보면 건설업자 등의 합동 홍보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청하도록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실제로 이렇게 거의 하지도 않지만 거의 모든 조합이 하지도 않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쟁 입찰을 빌려서 우리 쉬운 얘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를 쓰고 한 업체만 열심히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동 홍보 설명회보다는 OS를 오히려 풀어갖고 각 호별 방문해갖고 설득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하고 있어요. 개별 홍보 대상에 이게 2006년도에는 개별 홍보 금지라고 해놨는데 2009년도에 이 고시를 바꾸면서 개별 홍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로 열고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조합원 호별 방문, 쉼터 운영, 무슨 홍보 책자 배우 이런 거를 개별 홍보를 하지 말라라고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동 설명회를 통해서 어필하지 쉽게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조합을 접촉해갖고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사은품을 준다든지 금품을 교부한다든지 하는 걸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13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호별 방문 금지입니다. 세대별 방문.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 가서 OS가 결국은 이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4조에 가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하게 돼 있어요. 총회장에서. 그러나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14조 2항에 가면. 그런데 이때 이 서면은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의사정족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에는 포함을 하지만 요 의사정족수에는 서면을 포함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 판례가 특이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24조 6항에 보면 도시정비법 여러분 현장 출석 뭐 10% 해라 20% 해라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죠. 일반적인 총회. 근데 그때는 미리 서면 내고 오더라도 현장 참석자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예외예요. 직접 총회장을 출석한 사람만 저기를 보고 서면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이 되나 의사 정족수에는 개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 정족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홍보를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입니다. 사전에 할 때는 합동 설명회 정도로 하고 그런데 그래서 선정 방법을 최대한 공정하게 가져가겠다는 취지는 누가 봐도 그죠? 그런데 개별적 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했지만 사전 투표를 3일에 걸쳐서 했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그 당시에 의사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합원 546명 중에 338명이 서면 의결권 행사했고라고 발표를 해요, 사회자가. 그리고 오늘 할 사람이 110명이다 그러면 자 546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하려면 얼마예요? 273명이 최소한 273명이에요? 그죠? 273명이 현장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338명이 미리 서면을 내버렸으면 때려 죽여도 이 총회는 처음부터 하자죠. 현장 의사정족수가 안 맞는 거죠. 왜냐?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미 과반수를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110명만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고 성원보고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회는 자 도시정법 11조 1항에서 하위 규범으로 위반 이 시공사 선정 기준을 13조와 14조를 다 위반했죠. 심지어는 여기는 자세히 나섰죠. 여러분 사은품도 받았죠. 사은품 걸렸다면서요. 네. 금품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13조 14조를 연속 위반했을 때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도시정법은 84조의 3회 이렇게 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자 소위 84조의 3 1호에 보면 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로 선정한 자 또는 선정된 자 그럼 한 자는 누구예요? 조합장이죠. 선정된 자는 시공사죠. 그러면 여러분 시공사인 지금 대우건설과 이 조합장은 이 규정을 위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도 고소를 안 했고 처벌을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구해서 명백한 의사복직도 다 있으니까 이 증거를 수집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어차피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되게 민사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라고 판결하죠, 법원이.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은 사실은 무효 사유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영원히 덮을 것이냐 또 조합원 모든 사람의 합의에 의해 덮을 것이냐 아니면 조합원 누구라도 이걸 문제 삼으면 결국에는 이 조합은 그만큼 사업이 늦어질 것이니까 이제 지금 빨리 우리 병변 같은 것도 초기에 치료해야 상처도 덜 나고 환자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지만 아무튼 이제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이상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데서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미 뭘 하나 치유할 때 다 같이 치유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그러나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정법 84조 3의 1호를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비죠. 그러니까 금액은 뭐 이렇게 선정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또 살펴봅시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비사업비가 여러분한테 가장 관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뭐 이런 절차가 설사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돈이 뭐 이 시공사가 굉장히 조건이 좋단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정비사업비를 한번 봅시다. 정비사업비 중에 우선 문제가 되는 게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서울에 해당하죠.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공사 선정 후에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충분선정 조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은 작년에 이미 났을 것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제가 꽤 많은 조합을 봤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업시행 인가시의 사업비가 약 2,500억 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 3,500억 뭐 이 정도 증가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약 계산해보니까 932억 정도. 그래서 전체 종전 사업비 대비 37.9%가 인상되는 거죠. 참 특이하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품면 누가 봐도 1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사업비가 올라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물가가 변동됐다든지 뭐가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너무 실력이 없는 나머지 정비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누락을 시켰다든가 이러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년과 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사업비가 같은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느냐 왜 지난번에는 없었던 사업비가 생겨나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이라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라고 쓸 데가 없으면 이런 데 쓰면 됩니다. 되기는. 그러나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972억이라는 건 너무 과다하고 모든 조합들이 1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그러면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특별 의결 정지 요소를 요하기 때문에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서 근데 여러분이 37.9%를 이번에 올리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과연 조합원이 67% 이상의 동의를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라면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안다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조건 사업비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 어디서 올랐고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근데 모르면 막연하게 그냥 불안하기만 하고 근데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답도 여러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거는 불가피하게 오르는 거 아니면 요거는 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올리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것을 여러분 좀 판단하는 자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됐으면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까지 하나하나 요 순서대로 아주 세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요.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요 항목을 구분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질조사비가 1억 7,400 정도 돼 있었는데 추가 지질조사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통과한 거 보니까 그걸 2억을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지질조사비요. 공사기관에 반영이 한 제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기관에 반영 위한 제실시라고 써놨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하면 만약에 삭제 가능하다. 추가 지질조사를 안 했을 때는 없애겠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요 무식한 얘기로 배꼽이 좀 더 큰 케이스죠. 원래 지질조사를 했는데 추가하는 정도면 근본적으로 다시 하는 정도면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7만 평인데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분명히 가격이 늘어나는 근데 추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가를 할 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만 평인데 10,000평이 추가되는 바람에 10,000평이 추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늘어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어법상으로 보면 근데 추가가 더 크단 말이죠. 원래가 1억 7천하면 추가가 2억이다. 이해는 좀 안 가요. 선뜻 근데 워낙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말고라는 표현을 써놨단 말이죠. 안 하면 대신 삭제.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고를 좀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그렇지 않아도 할 게 많으니까요. 사업시행 인가시의 설계비는 13억 8,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설계 변경 인허가 비용 등을 감안해서 올린 거 보면 22억 1,000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러니까 아는 걸 물론 우리가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일은 항상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비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것도 설계가 아니면 말고라고 아마 표현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삭감 가능.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변경, 절감 가능이라고 했죠. 근데 대안 설계로 설계 변경 및 인허가 변경 어디선가 제가 많이 들었던 또 묘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무슨 얘기냐? 설계를 변경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설계를 시공사한테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그건데 제가 다른 조합에서 여러분 조합에서 설마 그럴 리가 없고 설계가 변경했는데 혹시 공사비가 설계가 변경하면 공사비 늘어나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건축사고 나누셨네. 설계가 변경이 되면 공사비 반드시 듭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확한 정답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우리가 필요해서 A라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달라 했다 내 마음이 변해서 시공사한테 B로 좀 바꿔달라 그러면 분명히 돈을 더 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시공사 하라는데 뭘 빠뜨렸다든가 그래서 변경을 하면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설계 변경의 종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를 그런데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 예를 들어 우리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 벽이 하나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줄어져야 됩니다. 그죠? 원가가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 지하에 부착공사의 공법이나 흙막이 공법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A라는 공법에서 B라는 공법으로 바뀌어. 그런데 사실은 B라는 공법이 더 싸요. A가 더 비싸. 근데 원래 설계는 A였어. 그러면 설계비는 조금 들어가더라도 B라는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사비는 확 다운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공사비가 절 들어가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비도 올리고 설계비는 설계비도 올리고 누이도 없고 매부 좋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영등포 1-4도 대표적인데요. 그러면서 공사비는 그걸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지금 많은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공사들이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 설계 변경을 좀 해달라고 백을 많이 씁니다. 조합장한테. 왜? 내가 애당초는 요 설계로 해놔요. 그런데 요 설계로 바꾸면 내가 원가가 더 들어. 그런데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할 게 있는 거예요. 아우 공사비 좀 올려달라. 바뀌었잖아. 내가 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가 했잖아요. 뽕 먹고 알 먹고. 그런데 뽕 먹고 알 먹기만 하면 괜찮은데 털 뜯어서 모자 맹기는 놈이 생겨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설계사 좋고 시공사 좋고 할 수는 있는데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뽕 먹고 알 먹고 털 뜯어서 모자까지 만드는 놈.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설계 변경이 미리 예정돼야 되느냐. 그때 가서 설계 변경을 하면 변경 사유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그때 조합원총회 의견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미리 가지도 않으면서 설계 변경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절감 가능, 입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설계 변경하게 될 거야 라고 산정하고 한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딸라서 키우면서 이 다음에 성형수술비 비용 미리 계산해놓고 혹시 딸라고 키웁니까? 이거 아무리 성형수술이 유행한다고 하지만 교육비 따로 그거 따로 막 하고 키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죠?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 금액이 좀 큽니다. 이 13억에서 22억 그러면 한국 가량 차이 8억 몇천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봤고 그 다음에 경관 설계비와 공원 설계비 1억 5,800원 4,650원 금액은 적은데 우리 그 건축사분이 지적을 해놨길래 저도 같이 지적을 한 거예요. 유인이 건축사가.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요거의 전문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매번 금액이 작으면 제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분 전공 분야라는 지적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든 표에. 무슨 얘기냐면 민간 회사가 수주 영역을 할 때 이런 거 다 그냥 일반 설계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오면 모든 걸 나눠요. 제가 공원 설계 꼭 따로 온다고 했잖아요. 공원 설계 따로, 도로 설계 따로 원래 같이 이 구역 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보면 도로도 지나가고 건물도 지나가고 공원도 있고 하면 이거 다 같이 맡기면 물론 이 도로나 이런 것은 토목 설계라고 해서 근데 이거 건축물 설계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 토목 설계도 다 있어요. 건축 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 안 칠 때요 하수구도 어디로 빼야 되고 이것도 다 토목 설계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토목기사가 없으면 자기가 통치로 받아서 그 부분만 따는데 이 사람 제하고 주는 거예요. 원래 모든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근데 여기 오면 정부하고 다른 내가 언제 수사시켰으면 좋았는데 거기는 공원 내에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 심지어 따로 맡겼더라고요. 사람 미치게 모르겠어요. 150만 원을 맡겼다가 150만 원 올려서 300만 원 내려가지고 공원 내 화장실 설계. 그걸 따로 할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무조건 쪼개 나누는 게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건축 설계 우리가 큰 거 묻어갈 때 작은 개평으로 막 가잖아요. 이거 다 끼워서 해주고 우리 한국 사회 그죠? 아니 여기 단지 내 도로 같은 거 했는데 꼭 굳이 공원하고 기부채납 도로는 따로 설계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일반 민간회사에서는 절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동안 다 맡깁니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통신감이 7억, 성면 해체감이 2억, 기타감이 3억 원 돼 있는데 이걸 내용을 좀 봤더니
소방통신감리 7억 원은 제가 그렇게 비교를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전문가 아니니까 건축사님 잘 알 거예요. 이런 거 남으셨어요. 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저희동 삼익그림 같은 경우가 10억이 넘게 설계를 했는데 여기서 감리를 소방통신감리를 뽑았다가 그게 이제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돼서 뭐 6천 몇 백만 원 뇌물 받은 걸로 해서 재판 구속돼서 재판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계약,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약 해지했겠죠. 근데 여러분보다 사업 규모는 훨씬 큽니다. 조합원이 1,500 뭐 몇십 명 되고 아마 한 2,00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뽑았는데 5억 5천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알아요. 이게 임금이기 때문에 세대 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7억 원도 좀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성면 해체 제거 감리는 제가 너무 잘합니다. 2억 원 이건 무지무지 과합니다. 왜냐하면 성면 해체 기간 동안에 감리비는 그 감리사들 임금비인데 뭐 몇 년 동안 뭐 성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비가 2억씩이나 나갈 일은 없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감리를 라고 해놨는데 기타를 봤더니 무슨 철거 그 다음에 뭐더라 기반시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를 할 때 기반시설만 감리하고 뭐 이렇게 따로 뽑아서 막 하는 짓거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저 가재우 사고에 가면 그 하수관 감리 따로 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하수관로 감리를 따로 했어요. 하수관 감리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TV에서 간혹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조그만 궤도 차량처럼 생긴 카메라 달린 것이 들어가서 하수관 쪽으로 쏙 집어넣으면 떼굴떼굴 굴라고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수도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어디 물 새는 데 있나 하고 한번 쓱 갖다 놓으면 가면 끝이에요. 우리 그걸 5억인가 잡아놓은 조합도 있어요. 나 돌아오래. 여기 오면 그러니까 삼계탕 한 그릇 먹었는데 뭐 반값 대추값 내가 100원 드리라. 나 왜 그걸 따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냥 삼계탕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근데 기타 감리 중에 재밌었던 게 철거 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감리는 세우는 걸 감리하지 부신 걸 감리하지 않습니다. 부신 걸 감리는 그 특정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이 저기가 유일해요. 성면 감리 그것도 2012년도부터 감리를 따로 하라고 성면안전관리법 생기면서 감리 따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부시는데 부셔서 버리는데 뭔 감리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짓느냐 이걸 보는 게 감리예요. 우리가 세우는 걸 감리한다니까 부시는 걸 감리하지 않아요. 이빨을 씹는 거는 중요한데 이빨을 빼는 거 집에서 다 빼잖아요. 빼는 거 안 그래요? 우리가 이빨 씹으려면 치과 가시면 빼는 거 집에서 빼듯이 이거 철거하는데 이빨도 그런데 철거하는데 감리가 필요하다고? 잘게 건축물이 안 아프게 쪼개야 되나? 세게 때려버리면 안 되고 건축물을 잘게 이렇게 때리니까 못 어떻게 할까 감리를. 그런데 철거 감리라는 표현을 썼길래 기타라고 해놓고 기타가 뭔지 모르실까봐 그래서 누가 이 계획서를 짰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대주택 확장 공사비를 12억 5천 162억 5천만 원 62만 5천 원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뽑으실 수 있는지 참 신기에 가까워요. 12억 5,162만 5천 원. 여러분 좀 이렇게까지 뽑아놓으면 무엇인가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선 그렇죠. 12억 이러면 뭔가 속은 것 같은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길래 5천원까지 뽑아놨을까. 확장공사 하는데 뭘 확장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는데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고 돼 있어요. 1,000원도 있네요. 1,000원. 자,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 은퇴는 게 뭐냐 잘 기억하십시오. 매해 사업시행 인가를 낼 때 임대아파트는 그해 마감재 기준부터 시작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나 SH공사 달라요. 알다시피.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공사에다가 400만 원 주고 짓더라도 실제로 그쪽에서 매입하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건축비라는 게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에서 상당히 여러분들 불이익한 저기를 받고 팝니다. 원가를 못 받아요. 땅값 뭐 했고 임대 뭐 가상공사비 뭐 이거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카페도 해놨는데. 그런데 뭐 한 320만 원대 뭐 이렇게 사갑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여기 이것도 억울한데 그러면 마감재 공사는 이 사업시행 인가가 낮잖아요. 임대아파트 얼마 지으라고 이미 낮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난 뒤에 시공사를 선정했잖아요. 그럼 시공사는 그걸 보고 여러분한테 저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서울시가 시행 인가는 뒤에 뽑으라겠고 시공사를 다른 데는 그냥 미리 뽑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법규도 미리 뽑게 되는데 하위 규범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후회법을 그 이유가 뭐냐면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막 못하게 하려고 확정된 도면을 놓고 네가 한꺼번에 그 물량을 산출해 두라라. 조합은 속이지 말아라. 이런데 여러분은 이미 설계 변경 해주시기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고 하면 그런 취지도 의미가 없어요. 공사비를 설계 변경 이유로 못 올리게 하려고 사업시 인가 이후에 도면이 다 나오면 건축허가 나오면 그놈으로 산정하라고 했던 거라니까. 원래 서울시가 할 때 경기도나 이런 데는 다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뽑게 돼 있어요. 법규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시만 조례로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관리제보 하면서 그 거지 같은 놈에. 거지라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2억 5,165만 원 이러면 자 확장 공사는 거예요. 서울시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장을 해달라. 우리가 이거 사갈 텐데 확장해줘. 그러면 여러분이 확장해 주지 말고 그러면 견적을 넣어갖고 요만큼 나오는데 어떡할래요?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이렇게 매각 협상을 다시 해요. 왜요? 이거는 추가 공사로 확장은 원래 사업시에 인가조건이 없잖아요. 자기가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견적 뽑아주면 사갈로한테 그놈 걸 지어주니까 우리는 임대아파트는 미안하지만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빨간 걸 싫어. 임대주택 건축 수입 고려시 필요에 영향이 없음. 무슨 얘기예요? 시공사가 SH가 부담할 것입니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넣어놔? 그러니까요. 왜 여기다 넣었냐고. 여러분한테 이거 공짜로 줄 텐데 너 돈만 내라 이 얘기잖아요. 내가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런데 돈은 줘야 돼? 업법상 맞아요? 내가 너를 이뻐서 공짜로 줄 텐데 돈은 주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영향이 없대. 이래. 그럼 넣지 말아야지. 확장을 하든 뭘 하든 그때 가서 서울시가 해달라고 하면 돈 받고 해주면 되고. 그 얘기예요.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거를.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장난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빨간 글씨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넣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시죠? 네. 예. 말로 설명하니까 좀 더 편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성면해체 제거 공사비로 6억 원. 여러분 사업 면적이 몇 평입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성면해체 공사가 제 책임은 제가 제곱미터당 2만 원 정도 갑니다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성면 해체 견적서를 제가 2014년도에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실제로는 업체들이 제곱미터당 13,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어디에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총 면적은 내가 아직 정확히 몰라 그러니 네가 견적을 좀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있어요. 14,000원 제곱미터. 그런데 아까 감립이 우리 2억 원 따로 잡혀 있었죠. 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또 조사 비용도 1억인가 뭐 잡혀 있습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규상은 조사, 감리, 해체를 분리하게 돼요. 세 가지가. 한 업자가 못해요. 근데 실무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면 해체하는 놈이 지가 다 감리, 농도 측정, 성면 감리, 부산농도 측정 이게 조사거든요. 실효 채취 및 분석 있잖아요. 조사. 이거를 000으로 해갖고 포함해서 견적서 넣죠. 실무상으로는 해체업자가 다 해버리고 조사업체, 감리업체 가서 도장 받아줍니다. 실무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요. 워낙 재주가 많은 민족이라 건물 디자인도 설계사가 다 해버리잖아요. 디자이너가 손 안 대요. 내가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다 해요. 외국 같으면 다 분리되고 영역이 좀 다른데 여기도 마찬가지. 법은 분리해놨으나 하는 놈이 지가 다 해버리고 물론 이건 탈법이라서 권장할 사항은 못 됩니다만 실무상으로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자 여러분 몇 제곱미터예요 여러분 사업 면적이. 그러니까 2만 원씩 잡더라도 6억이면 3만 제곱미터의 성면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10만 평 정도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0,000평 정도가 10%가 성면이 들어있더라 그러면 한 6억 정도 나올 겁니다. 전체가 10만 평 정도 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잡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잡혀갖고 이거 실제로 다른 조합에서 10배 이하를 튀기는 데는 아직 못 봤어요. 정상 가격에 비해서 성면 해체 제거 감리를 다 합쳤을 때 10배 이하로 잡은 것은 제 기억에는 아직 못 봤다는 게 실제로 조사량이 나오거든요. 조사량이 나왔을 때 그 조사량을 보면 몇 제곱미터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조사가 지금쯤은 아마 사업시행 인간하고 조사를 진행할 텐데 대충 잡아도 그렇게 너무 많이 잡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 건축물 몇 평, 서울의 시내는 평균 뭐 한 몇 퍼센트는 성면이 나오더라 그러면 대충 거기에 추계해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내 모 조합도
성면을 7억 9천인데 되게 싸게 잡아놨어요. 싸게 잡아놨는데 다른 데 비해서는 그 조합이 싼 겁니다. 7억 9천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조합장님한테 아니 조사 보고서 줘보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근데 2,900제곱미터 약. 그래서 내가 그러면 6천만 원이면 떡을 치겠네. 3천 잡고. 그런데 7억 9천입니다. 조사만. 그리고 이 조합은 조사가 1억 4천 잡혀 있었고 감리가 얼마 잡혀 있더라? 아니 조사가 9,400, 감리가 1억 4천인가 뭐야? 아무튼 합쳐서 한 10억 되는데 한 6천만 원이면 다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 조합이 지금 제일 모범적으로 조금 했던 조합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근데 그 조합은 여러분 조합보다 규모는 훨씬 큽니다. 지금 조합은 출장 그러니까 그런 정도일 텐데 6억을 철거로만 6억을 잡으면 많이 잡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계약해서 여러분이 줄여주면 좋지만 미리 줄여놔야지. 내가 돈 많이 내놓고 나중에 돌려줄게. 나무 돌릴게. 일단 돈 좀 많이 갖고 와봐. 이거는 불합리하잖아. 여러분 언제 믿고 몇 짧은 놈 그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삭제가는 절감가는.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이번에 보내면서 지난번에 내가 그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 가능, 절감 가능 이 말은요. 자, 변경 가능했습니다. 일단 너는 돈을 내봐. 이 가능 여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삭제해주든 말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단 부담을 해. 이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표현은 어느 조합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짜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거예요. 대부분 지난번에 한번 접해줬던 거니까. 네. 근데 이 자체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합원이 주인인데 조합원이 의사결정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이것은 내 몫이야. 내가 가능은 해. 근데 해줄지 말지는 그건 내 몫이야. 이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쪽에서 의결해라 이러면 아니 가능한 걸 왜 의결해주면 그럼 가능을 누가 하냐고요. 그걸 삭제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조합은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삭제도 여러분이 하고 절감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가능한데 의결권을 내는 거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괜히 또 열받아. 또 변경도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사업시행 인가시 50억 약 900만 원 5009, 664, 0090 이 금액은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그 산정 용역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맡겼던 뭐 2천만 원인가 뭐 얼마 있어요. 2,200인가 그런 회사에 맡겨갖고 여러분이 전문 업체에서 뽑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인가는 그대로 건축 허가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사업시행 인가라고 바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양시행해갖고 이게 늘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늘렸다고 쳐. 이거는 구청의 전문기관에 맡겨서 구청에다가 공사비 이만큼 들어갑니다. 구청이 오케이 그래갖고 그대로 승인을 해준 금액이잖아요.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 멋대로 16억을 증액해갖고 66억으로 늘리냔 말이에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늘리는 게.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절감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근거는 없는데 내줘봐.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절감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세요. 16억이 별거 아니긴 해. 답답합니다. 160억도 아니고 뭐 16억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하고 설명했던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있는 조합 모범 운영 사례집에 기재된 내용,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성면 철거는 상수 전기통신시설 뭐 이런 것들은 지작물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하지만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철거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했던 공문 보시고 그런데 그게요. 자 그것도 조합장님 손에 내가 쥐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2009년도에 용산 사태가 나면서 철거업자와 조합원이 직접 부딪히면서 크나큰 희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2010년도 4월 15일날 법을 개정했고 3개월부터 시행이라 2010년 7월 16일부터 법은 발효가 됐어요. 도시정법 11조 사항을 개정해서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럼 이 철거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수도, 전기, 가스는 철거하지 말까? 여기다 포함 안 시켜. 그럼 어느 놈이 하라는 거야? 그건 철거가 아니에요? 이것도 철거다. 근데 여기다는 철거가 아닌 것처럼 이설 이렇게 놨어요. 이설은 뭐예요? 아니 이설은 이거잖아요. 한자로 이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이 쓰던 파이프 수도관 갖다 주면 딴 놈이 쓴대요? 전부터 여러분 구역에 있는 거 갖다 빼다 박으면 다른 데서 쓴대? 이게 이설이에요. 이설 안 해요. 철거예요, 철거. 근데 언제부턴가 표현을 요 따위로 바꾼다고 이설이라고. 그런데 철거인데 이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지장물이라고 해야 돼. 이거 포함해야 한다라고 국토부에 돼 있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아까 84조의 3 도시정법 뭐예요? 11조 뭐 1항 2항 3항 4항 안 했어요. 11조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자, 선정된 자 아까 뭐였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에 다행히도 다른 데는 시공사만 선정하고 계약은 한참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번에 선정하면서 계약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걸리죠. 11조 4항을 위반했으니까 11조를 위반한 자는 요것만으로도 이 철거 지장물을 시공사하고 안 하고 시공사의 계약에다가 정확히 표현 안 하고 수도직 가스를 안 하고 여러분한테 이게 살짝 디민 거 보면 따로 별도로 시공인가를 뽑아 디민 거 보면 이것 또한 다시 도시정법 84조 3을 요거 자체로 말해서 위반했죠. 그죠? 거기는 뭐 위반하는 걸 취미인가? 아주 그냥 찬방하셨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해서 제가 아까 이 얘기다 여기다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해임의 당위성이죠. 자, 이대로 말해서 누군가가 조합원이 이런 문제든 뭐든 고소를 하면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85조 5호 같은 경우 지금 그 전에는 뭐 벌금 70도 있다가 50, 50 매긴 놈도 있건데 요즘은 웬만하면 100만 원 이상해갖고 전부 임원 결격 사유가 많이 나와요, 요즘은. 검찰이 양형 기준을 되게 높이 잡았어요. 그런데 3년 이하 징역 요거는 그거보다 훨씬 세잖아요. 2분의 1이 있어도 세잖아요.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어쩌면 임원들은 여기에 걸리면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형사처벌이라는 게 대법원까지 가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사이 여러분은 누가 내 재산을 지켜주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대로 놔둬도 사실은 누군가가 형사고소를 해도 여러분은 임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은 이걸 시정을 못하면 그렇게까지 서울시에도 하지 말라고 돼요. 국토부도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굳이 밀어붙이면서 여기도 절감 가능인가요? 혹시? 절감 가능이라고 써놨나요? 네, 절감 가능이네. 아까 삭제 가능이 맞지 절감 가능 아니에요. 시공사업에 포함시키라고 돼 있으니 시공사한테 하라 그러면 돼요, 그냥. 그죠? 철거 포함돼 있으니까. 근데 철거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따로 띄냐고. 일부러 띄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뭐 구속에 당연히 들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감 가능이 아니라 삭제 가능이다. 삭제 가능이 아니라 삭제 당연 뭐라고? 당근 삭제? 거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지난번에 사업시행인가 때 200억이었던 국공유지가 250억으로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도시정법 66조 1항은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가할 때 이미 여러분은 서울시 양식이 보면 서울시 별지 양식 18호 양식 있어요.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18호 양식입니다. 별지. 여기에 서울시 조례, 서울시 도시민 주관경 정비조례 12조에 들어가면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거는 뭐 별지 18호 양식에 한다 무슨이냐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무상으로 줘야 될 게 얼마고 유상으로 가져가야 할 게 얼마가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양식은 사업시행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여러분 관리처분 때도 써요. 그 양식 그대로. 근데 이미 사업시행 때 200억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법은 사업시행 인가 내주기 전에 그걸 협의를 끝내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 땅이 있거나 국방부 땅이 있거나 하면 그걸 협의를 끝내서 확정해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은 그대로 관리처분에도 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과 사업시행 인가 사이에 변동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업시행 때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거 200억도 지금 억울한데 이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 사업시행을 여러분이 총회를 통과를 시켰지만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 우리가 준 건 꽤 많은데 600m 대도 아니고 그때 보니까. 그런데 과연 200억 우리가 사와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충분해서 갑자기 50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논리상 법리상은 있을 수 없다. 이해가시죠? 왜요? 그때 이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관리처분 때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변경되면 물론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시행을 갖고 그대로 조합 부장 신청이고 그걸로 관리처분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현재 논리상은 늘어날
수가 없는 사업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난번 200억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좀 더 자료를 정확히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설명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적혀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주소까지가 달아났죠. 그 다음에 자, 요 종목 정말 재밌는 종목입니다. 1촉 증비 명목으로 여러분 세대당 1000만원씩 해서 54억 7천. 이 항목을 제가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대당 1000만원씩 하면 여러분은요, 지금 이 사업비 말고도 부담을 할 때 똑같이 내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조합원별로? 똑같이 낼 수가 없잖아요. 정전 재산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앞으로 부담받을 것도 다 다르고, 옛날 재산 5억짜리가 3억짜리를 부담받을 수 있고, 옛날 재산 1억밖에 안 되는 놈이 10억짜리 부담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야 되는 금액이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부담액이. 네. 근데 공동사업비다 균일하게 줘버리고 공동사업비를 부과하면 제가 주석에다 써놨어요. 무슨 얘기가 되냐? 54억 7천이다 이러면 만약에 종전재산 여기 계산하기 좋게요. 1000억이라 합시다. 비례율에 얼마 영향을 미쳐요? 5.47% 영향이 있잖아. 그죠? 비례율 5.47이라는 얘기는 이 다음에 사업비 부담할 때 내가 종전재산이 1억인 사람은 547만 원을 이것 때문에 같이 내가 1000을 받았지만 내가 부담할 거는 54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억짜리는 5,470만 원을 부담해. 내가 받은 거는 균일하게 저 조그만치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똑같이 나눠줬으면 받을 때도 똑같이 각자 받은 만큼 갖고 해야죠. 1000만 원씩 갖고 해야지 비례율에다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공동사업에 넣으면. 이해 갑니까 그거? 그 얘기? 네. 이해 가죠? 네. 제가 세대별 이주비 그것도 공동사업에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주비를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동사업에 넣어놓고 비례를 전체로 떨어뜨려버리면 옆집 아저씨 이자를 내가 대신 내주는 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인지하시겠어요? 요 사업비 때문에도 설명이 쉬워졌죠. 아니 받을 때는 1000만 원씩 똑같이 받았으면 낼 때도 각자 1000만 원씩 고지서 넣어갖고 각과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근데 뭐하러 이자 내면서 여러분이 여기는 자꾸 빚을 권장하는 사회인데 조합이죠. 왜 빚을 권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공짜로 줄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다시 받으려고 하면 준 대로 다시 갖다 내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래도 공동으로 부담하자. 대신에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가져갈 때는 내가 1000만 원씩 똑같이 주는데 부담은 공동으로 해. 그러면 부자는 많이 부담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부담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그건 조합이 갖고 있는 저희가 의결권만 똑같이 1인 1표지 출자한 재산만큼 이익이든 뭐든 가져가는 게 조합의 구조란 말이에요. 의결권만 하나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걸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이 이주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른 거예요. 다행히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이. 여기는 자꾸 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뭘 주고 아니면 뭐 대출을 내가 받아올 테니 뭐 걱정 마. 정부에서는 40%인데 내가 60% 갖다 줄게, 20% 추가로 갖다 줄게. 이거 사업비 집어넣자. 왜 자꾸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것을 조합을 이거 정비사항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 같은 소리. 이거 이해 가셨죠?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선 억울함이 생겨요. 조합원과 형평성이 안 맞아요. 누군가는 넣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0만 원 주고 내가 좀 몇백만 원 이익 보이는 나는 평가액이 사실 조그만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익 봐요. 네. 그 다음에 총액개체 비용도 3억 2천만 원을 애당초 사업시행까지 잡혀있는데 8억 2천만 원으로 하고 늘어났던데 여러분들이 전자적 의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의 의사가 직접 전달되기도 하지만 총액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요구했던 걸 알고 있고 여러분이 이전에 비대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나가야 여러분의 부담이 감소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 3억 3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범죄예방 3억 3천은 자, 여러분 법률에는 부산의 덕포동에 그 여중생 김기태 사건, 여중생 살사건 때문에 생기긴 했지만 그 법률을 만든 취지는 여러분이 할 일은 도시정권 30조 4의 2에 의해서 CCTV 등 폐쇄로 TV 등 설치를 해라. 그래서 범죄예방 대책 수립해라. 그러면 CCTV 몇 대 설치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28조의 2 여기는 뭐냐면 시장 분수는 사업시 인가를 내면 지방경찰청장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순찰 초소를 설치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라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의무자가 누구예요? 통보하는 놈은 지금 그러면 여러분 사업시 인가 지금 났잖아요. 이미 성동구청이라는 놈은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성동경찰서장이 통보를 했어야 돼요.
여기는 사업장이 났으니 앞으로 빈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 갈지 모르니 순찰도 좀 강화해 주세요. 그런데 CCTV는 여러분이 설치해야 되고요. 왜 왕십리에도 범죄방으로 많이 해먹은 놈들이 성동구에도 여러분들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왕십리 1구역이 다른 건 다 헤쳐먹었는데 이거 하나는 안 헤쳐먹었어요. 왕십리 1구역, 그러니까 다른 거만 비교해줘. 여러분, 여러 동네가 비교해줘. 좋잖아요. 다른 것은 거기도 많이 가짜가 있고, 뭐, 수도 전기 가스만 많이 헤쳐먹었는데, 요것만큼은 CCTV 설치비 약 1200만,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이 정도만 해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왕십리 1구역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일반 민간회사가 가서 너 순찰도 해. 그래갖고, 여러분이 뭔데 그것을 민간회사한테 맡깁니까? 아, 경찰을 못 믿어서? 대한민국 경찰 믿어도 돼요. 그러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네 안 사는 사람은, 좌고 중에 안 사는 놈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사세요? 안 사는데 거기다 집 있었더니 뭔 범죄방 한다고 돈 내래. 여러분 동네 돈 내봤어요? 철거는 동네인데 뭔 범죄방이. 3억 3천.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3억 3천 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 돼요. 근데 왕십리 1구역은 그래도 그나마 CCTV만 값만 나가고 다른 거 안 나갔다고 순찰 이거 민간에서 순찰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수도 전기가스 이런 거 다 헤쳐먹었어요. 아무튼 조합마다 엉터리 진창이라서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럴 때는 정상적인 조합도 온 게 왜 또라이도 간혹 제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케이스죠. 아 이걸 안 해먹은 거예요. 다 해먹었는데 옆에 조합 이거 상표 해먹으면 저도 해먹지.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조합 보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돈이 안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올렸습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그걸 알고 나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제가 열받을 일은 아닌데 성면조사및 공기질 측정기로 이렇게 잡았죠. 근데 아까 실무상으로는 성면조사, 시료 채취, 뭐 공기질 측정 막 이런 거 제로로 넣죠. 실제 어쨌든. 그런데 성면조사비가 자 여러분이 지금 저 신길 7구역이 그러니까 조합마다 제가 안 해먹은 조합을 소개하면 좀 편할 거예요. 이야기가. 신길 7구역 조합이 한 720명 정도 됩니다. 약 다른 건 다 그것도 거지가 채먹었어요. 근데 성면조사비는 그래도 또 안 해먹었습니다. 2,2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여러분이 조금 편합니다. 아까 왜 왕심 1급 범죄만 안 해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했다고, CCTV만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설명이, 이거 제가 필요 없지 않을까 설명이. 미분양 대책비 30억. 자, 미분양 대책비는 여러분이요, 그 밑에 가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분양가를 좀 더 받으면, 얼마가, 100억 원이 전체 수입이 증가되고 많이 해놨어요. 앞에 미분양 대책비가 안 맞잖아요. 더 비싸게 여기보다 지금 일반 분양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미분양이 생길 수 있대요. 지금 앞에서는 절망, 뒤에서는 희망. 그럼 뭘 잡을래요, 여러분은? 절망을 잡으시겠습니까? 희망을 잡으시겠습니까? 희망을 잡겠잖아요. 밑에 1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대. 이거 버려! 안 그래, 희망을 잡으면 버려, 절망을 잡어. 이 지랄이는 왜? 지랄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희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없으면 몰라.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할까? 있지도 않은 일을 왜 해갖고. 물론 우리는 있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보험을 들긴 합니다. 그럼 보험료로 쓸까요? 미분양 보험료.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도급계약이라 하면 민법의 664조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까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그 보수는 완성된 목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성물로 한다고요. 한꺼번에 다 100%를 완성해서 주라 못하니까 대형 건설공사는 자 10% 했을 때 10%만큼 받으러 오고 20%하고 또 나머지 추가 10% 받으러 오고 10% 이미 줬으니까 10%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서울시가 여러분 임대주택 아까 그 매각 그 12억 얼마 잡아놓은 거 서울시도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임대주택은 여러분한테 돈 줄 때 SH공사나 서울시가 사갈 때 정확하게 이렇게 저기에 따라 줍니다. 기상에 따라 줍니다. 호불로. 근데 여러분은 선불로 줘버리고 서울시에서는 호불로 여러분이 파는 물건은 호불로고 여러분이 줘야 될 거는 선불로 주고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머리 나쁜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1년 11월에 클럽에 올라와 있어요. 표준 그 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사비가 집행 순서가 여러분처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뒤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행히 차입금부터 먼저 갚게 돼 있어요. 차용금부터 쉽게 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피타 갚고 나면 공사비는 나중에 기성불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 표준 도급계약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에 SH공사가 아니라 그 허그, 소위 말하는 도시주택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맨날 헷갈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자금관리 확약서를 쓸 때도 그쪽에다가는 어떻게 쓰냐면 기성불로 주되 기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겠다라고 자금관리 확약을 합니다. 시공사 여러분 조합 이렇게 그 허그 3자 간에 맺은 약정서에는. 그런데 여러분한테만 선불로 공사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비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169억 정도가 예상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비례율이 한 10% 정도 영향 미칩니다. 5억짜리는 5천만 원, 1억짜리 1천만 원 이것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시공사인 대우에서는 이거를 기성불로 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물론 담당 직원의 의견이었지만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합장 같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합장은 이거 시정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여러분한테 통보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중도금 금융비용 50억 원. 이것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 2주비 대여금이자, 그러니까 중도금, 우리가 중도금을 은행에 빌려내자. 그 다음에, 2주비 196억. 이것도 2주비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집을 갖다 나한테 맡기고, 갖다가, 각자 자세를 하되 통장을 나한테 맡겨줘.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통장을, 여러분이 앞으로 대출할 거 다 따져보면 이자가 196억쯤 되니까 나한테 이자 196억을 여러분이 내세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은 이 사업비가 타당한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타당한지 여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만약에 중도금 이자를 대출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못 몰라서. 사실 공동으로 할 거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다는데 빚내서 장사하자. 왜? 이미 조합이 빚을 내오기로 다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다 반영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무조건 빚을 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96억이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주비가 얼마길래, 자, 여러분 종전재산이 약 1,700억 된다면서요. 그럼 40%, 60% 해준답니까? 그러면 1616, 6742 1,000억 정도 되네요. 1,000억을 얼마 동안 빚을 써야 196억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왜 제가 못하게 하냐, 이것은 개별적으로 여러분 중에는 저기를 안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재산이 저기에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존의 대출금하고 저기 빼주고 났더니, 기존의 대출금하고 세입자 빼주고 났더니 대출 받을 담보 여력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서 그냥 저기나 넣지, 이주비는 받을 게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깡통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나는 돈이 없는데 누군가가 대출 낸 거는 내가 갚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아까 지난번에 1,000만 원씩 똑같이 내 그래갖고 그거는 주거나 내라 그러지. 이거는 못 받아간 놈도 있어요. 근데 그놈도 이자를 내야 돼요. 이해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부담이 할 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대출액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사람은요 마이너스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다른 담보를 갖다 대기 전에는 안 돼요. 이게 다른 담보, 여기 있는 조합원 물건이 아니라 다른 담보를 대고 그걸로 뭐 조합원, 그러니까 세입자를 빼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깡통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의외로. 근데 요렇게 넣어놔버리면, 근데 그것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예를 들어서 전화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억 8천이야. 감정가가, 예를 들어 여러분, 평가액이. 근데 이미 근저당이 1억 있었어요. 근데 또 전세가 1억이나 있는 거야. 그럼 이 자체로 이 사람이 2천만 원 부족해요. 그러면, 자, 1억 근저당 때문에 대출비를 받기는 커녕, 여기서 조합이 1억을, 세입자는요, 여러분 도정법 44조에 의해서 조합이 무조건 세입자는 안 비워, 여러분은 관리처분 인가하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조합원은.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조합이 세입자 걸 대신 변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4조를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억을 세입자한테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얼마예요? 이주비를 받기는커녕 마이너스가 2천이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도정법은 주인 거를 몰취하든가 해야 되는데, 몰취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원은 나한테 2천만 원을 손을 끼쳤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무슨 판결을 받아갖고 뭐 이걸 집행해서 어떻게 갖고 오기 전에는 가액 자체는 마이너스 2천인 상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근데 보니까
왕십리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일반 분양하고 저기 분양이 한 1억 차이가 났어요. 32평짜리가. 그래서 시중에서는 한 8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 거래가 됐어요. 그 어떤 웃돈이. 내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2천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다 8천, 내면 8천 정도를 받으니까 6천이 남죠? 근데 그걸 갖고 날아가 버리면, 조합은 이 사람 세입자 쫓아내니까 2천만 원을, 1억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가액이 1억 8천짜리고, 근데 여러분이 후임자한테 팔아먹는 것은 1억 8천에다가 2억 8천에, 2억 한 6천에 팔았겠잖아, 소위 말해서. 그죠? 그러고 그 6천을 가져갔잖아, 자기는. 근데 조합은 2천 손해보고, 여러분 또 제기하고,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마이너스들을 의외로 조합이 많아요. 여러분한테 말을 못해. 사업비를 거기다 내면 여러분이 난리 칠 거야. 그거 가서 지구 끝까지 쫓아와 봐도 막 이럴 거라고. 마이너스 주택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가 사업비를 숨기고 싶어도 숨겨놔야 돼. 조합이 일을 하려고 치면. 이런 데다 숨기면 여러분이 내역이 없으니까 몰라요. 숨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 이자 196억이 맞는지를 보려면, 그냥 너 대출 얼마 받았어? 다 전 조합원이 모여서 다 까갖고. 근데 왜 지가 통장을 주고 있냔 말이에요. 그 통장 가다가 월 나가는 것을 다 까서 맞춰보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개인 간에 팔면서 또 갚아버린 놈도 있고, 못 모르고,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아까 이런 마이너스 같은 것들을 어느 조합에도 사업비로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일하기가 빡빡하니까 이런 데다가 숨겨놓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갑니까? 제 말 뜻이?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이걸 같이 잡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 주택이 실제로 많아요. 가락시형도 제가 알기에는 깡통주택이라고 불리는 게 약 400세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조합도 이거 입주거리가 있습니다. 이주 관리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못 모르고 돈이 미리 또 이주비까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60%로 잡고 이주비가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아까 1억 8천인데 60%는 얼마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아니야, 1억 2천이 만약에 나왔다. 2억짜리 안 치고. 세입자가가 1억 있는데 이 사람을 1억 2천 줬더니 근저당 1억 2천 하고 직권 2천 가지고 날라고 하고 세입자는 조합이 물어주고 2억 2천 돼버리잖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합원들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주관리를 생각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가버렸을 때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규정도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관으로라도 뭐 어떻게 보충해서라도 그런 경우에 빨리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시정비 맹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40% 여러분 조합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정부에서 파리조치 규제를 해서 대출을 40%밖에 안 해준다. 이런 주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지죠. 그런데 아니야 내가 대구에서 별도로 20% 빌려올게 걱정 마 60%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37억 원은 그래서 늘어나는 거야. 사업비가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왜 빚을 내지 말라고 하냐면 오히려 40%로 줄어지면 아까 깡통주택이 줄어져요. 이구야 어찌됐든. 그런데 이주비 이자를 공동으로 196억을 물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한테 이것도 10% 이상의 비례율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냐? 여러분이 중간에 사업을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내가 어디다 팔아야 될 때, 자 비례율이 높으면 이거를 여기다 안 넣으면 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이자를 내잖아요. 매수인이 내 가치가 그만큼 높잖아요. 비례율이 높으니까 내가 분담금이 적잖아요. 내야 될 돈이. 그런데 공동의 사업 경비로 넣어놓으면 나는 어떤 셈이냐? 내가 입주 때까지는 이자는 다 내놨으니 너는 내가 이자 뺐더라면 내 거가 지금 2억짜리가 아니라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자를 미리 다 입주 때까지 약속을 해버린 바람에 내 가치는 2억짜리로 찌그러든 거야. 자, 2억 천에 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원놈은 진짜 좋죠. 이렇게 해놓으면 사원놈은 무조건 얘기해요. 왜요? 파는 놈이 입주할 때까지 이해한다. 미리 계산해서 반영해놔버렸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신랑이 예를 들어 발령나서 부득이하게 팔고 가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이민을 가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상 어려워져서 좀 그 주택이라도 처분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미래의 가치까지 내가 미래 이자까지 내가 다 부담해가면서 무슨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고깃집 할 때 한 몇 년간 AS 해주기라고 팔고 막 이럽니까? 입주 때까지 AS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없듯이 이거 정말 빼야 됩니다. 과거에
관리청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돼. 논리상 무조건 외상이니까 먹자, 빚내서 하자, 막 이렇게 왜 보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그래야 우선 돈 내는 돈이 없어야 막 이사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도 설명드렸지. 잠실이자리 같은 경우는 조합원 4,682명이었는데 이 이자를 25억을 잡아놓고 첫 이사 간동부터 마지막 이사 간동까지는 우리가 공동 부담하자. 그래서 이자 내기 싫어도 막 삐대는 거 없게 하려고. 그때는 공동 부담이니까 좀 일찍 가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거는 합리적인 방법이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막 늦게 가고 하면 늦어지니까요. 우선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를 해야 되니까 안 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조금 먼저 가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자, 2주 기간을 5개월을 책정했다는 5개월 동안은 설사 일찍 가 늦게 가든 이자는 사업에 우리 공동부담하니까 빨리 가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조합이 들고 있어도 되죠. 성장을. 그러나 전 기간을 해버리면 아까 중간에 팔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억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업비 거의 다 설명을 해갑니다. 예비비 또는 기타 비용 중에 수방대책비 3억 3천 빙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시면 48조 2호가 강풍 폭우 등으로 철거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거를 일시 중단하라는 규정이에요. 중단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이걸 얘기하고요? 수방대책비, 수해방지 대책입니다. 수해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대책은 구청에서 국가재난 국무조정실에 국가재난 안전보험 이런 거 설치돼요. 그 다음에 5월달만 되면 매년 하절기 그 장마 때문에. 그리고 그 지침을 각 지방자치한테 어디 다 내려보내요.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자기들 거가 거기 매년 공무원 하는 짓거리 작년에 했던 거 매번 끼는 거예요. 그대로 또 해서 보내되 대신에 특히 철거지역, 이런 재개발지역에 철거 같은 게 진행 중이면 집이 붕괴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동절기 조심해라. 그리고 철거 잔재물이 하수구를 막거나 이런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공문이 매번 들어가고 점검도 나와요. 구청에서. 그게 타깃이 되는 게 재개발지역이야. 그러면 반드시 공문을 재개발지역에 보내갖고 거기는 그 재방지대책 세우세요. 그러죠. 여러분이 살 때는 여러분 집집마다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공문. 그러나 그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래서 철거와의 계약서를 철거업체하고 쓸 때는 또 여기는 이제 시공사가 철거를 하니까 재관리, 안전관리 또는 재예방 이런 항목을 넣어요. 계약서에. 그래갖고 그들이 그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근 동네인 그 똑똑한 왕십리 3구역이 수해방지 대책비 11억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두 개 합쳐서 22억이었으니까 제설대책 11억 이런 식으로 22억을 가졌어요. 철거업체가. 이런 이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임죄로. 왜요? 수방대책 공사는 수해방지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대책이라고 그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그 문거리는 뭐라고 되냐면 전답을 왕심 3구역에 전답이 어딨어? 어디서 뭐 이상한 걸 베껴와가지고 그냥 남이 쓰는 거. 전답은 어떻게 하고 동굴은 땅 또랑은 어떻게 파고 막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거 돈이 어디냐고 전답이 어디냐고 이게 어디서 그 쓴 거 그냥 베껴온 거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가져갔어. 근데 이놈의 철거는 여름에 시작한 철거가 또 겨울에까지 제설대책이 뭐예요? 염화칼슘만 뿌리면 되지. 뭔 놈이 제설대책이 사람이 살 데도 없어도 철거는 왜 제설대책이 필요해? 녹으면 그때가 철거하면 되지. 눈 올 때는 철거하지 말아야겠다니까 오히려 중단을 하라고 그랬지. 누가 눈 못 오게 하라 그랬냐고. 눈을 치우라고 그랬냐고. 사람이 살 때는 구청에서 다칠까봐 제설 염화칼슘이나 뿌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책에다 그렇게 써놨죠. 이제 부산 지역에는 곧 강풍 대책비가 생길 거다. 폭설, 폭우, 강풍 같이 있는데 왜 강풍은 아직 안 나와? 근데 서울에서 강풍 오면 안 믿어주니까 부산이나 제주에서 이제 재개발하면 강풍 대책비 넣어야지. 그러면 그 돈을 넣으면 불던 바람이 잠잠해지나? 이 대책을 세우면 내리던 눈이 안 내리는가? 이렇게 해갖고 그 조합이 지금 그 판결문에 일부 내용 얘기 기재해놨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여러분 조합이 얼마나 똑똑하려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이 커서 무엇이 되려고. 커서 무엇이 되려고 구속된 왕심리 3구역을 지금 돈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답답했어요. 금액은 좀 적어요 3구역보다는. 거기 11억이고 여기 3억 3천이니까 봐주시든가 봐주려면.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리고 철거를 여름에 하라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그거 비 오면 하지 말랐다니까. 뭐하면 비 오는데 철거하고 있을 것이요. 이거 물 뿌리기 귀찮아요. 비 오는 날 골라서 할까? 먼지 안 날리게? 뭐 하자는 짓이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서울시내 모 조합은 철거가 다 끝나고 착공하기 11일 전인가 7일 전에 수해방지 공사하고 그래갖고 또 얼마 빼가버린 데도 있어요. 반장하는 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나마 항목별로 이제 조금 세분화 해놨기 때문에 제가 사업비가 불합리하다. 충분히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으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셨을 거예요. 자, 대부분 사업비는 잘못된 사업비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만 조정을 하면 사업시행 인가에 비해서 늘어나야 될 요인이 별로 있나요? 별로 안 보였죠? 네. 크지 않은 게 아니라 뭐 거의 사업시행에서 지금 빠져야 될 것도 있다니까. 사업시행 때 이미 나온 것 중에 빠져야 할 것도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닥 별로 늘어날 요인이 없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를 모르겠다. 37%, 과연 40%가량 늘린 이유를 모르는데 어쨌든 조합원의 자율주의니까 조합원 자치주의니까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해주고 싶으면 의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조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계획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짜거나 또 이런 용역비를 어떤 업체가 짰는지 모르지만 이걸 짰던 사람이 있다면 그 업체와 여러분이 뭐 불신임을 하든 뭐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주차 대수가 우리가 네. 1.2대에서 1.3으로 그때 그 대우 시공사 선정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시공사 선정하면서 그때 이렇게 그 PT 하면서는 대우에서 그때 PT 내용은 뭐 특화 설계를 하면서 비용이 거의 뭐 올리지 않으면서 자기들 해주겠다. 예, 여기 30억 올랐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30억이 오른 걸로 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저기 뭐 안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거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마 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 1,000만원씩 주고 54억 7천 요거 혹시 시공사가 준다 했던 기억 안 나세요? 네. 준다고 했어요. 저는 요건 알아요. 시공사들이 어느 시공사가 요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 영업 스킬입니다. 우리 공짜로 주면 저 사람들 22% 세금, 아니 22% 세금 내도 되니까 공짜로 줘. 준다 했으면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있습니까? 건설사에서 남기는 돈. 뭐 2, 3위로 주겠다. 그냥 주는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 없어요. 나중에 보면 슬그머니 이렇게 관리처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아니 어느 시공사 여러분 시공사 아니에요. 제가 다른 수사기관에 부딪혔을 때 거기는 2천만 원 준다 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 알지만 이거 명백하게 무상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 입찰 참여 조건에. 입찰 참여 조건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네. 그대로 물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랬더니 그건 영업 스킬입니다. 영업 스킬. 거짓말이 영업 스킬인 세상이 어떻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거짓말이 영업 스킬이라고? 그건 법을 어디다 두고?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건 법률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찰 참여 때 아까 얘기대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 속에 아직 내 기억이 안 사라졌는데 언제 그 얘기했다고 벌써 말을 바꿔서 여기다 스피드만 집어넣는다?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있는데요. 저기 외출 부가세 보면은 지금 금융대표 초과 일반면에서 지금 60억 잡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7구역은 84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전부 다. 아, 그래서 이거 빼야 그래서 돼.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6억 잡혀 있으면 60억이요. 60억. 그러니까 6억. 육억 부가세는 6억. 6억 잡혀. 근데 이것도 답답한 게 그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뭐냐면 제가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 이게 건축 허가란 말이에요. 설계 도면이 당연히 들어가요. 그죠? 설계 도면 없는 사업시행인가 보셨어요? 집 어떻게 짓겠습니다라는 도면은 기본이라고요. 건축 허가 받는 도면 없으면 어떻게 허가를 내줘? 몇 축짜리 얼마나 제라 어떻게 내주냐고. 이때 없었던 게 관리처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를 인정을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누락한 항목이 있다. 이래서 부가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락했다. 일반 분양, 국민주택 초과분 일반 분양이 있었는데 얼마가 있었는데 누락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시정이 돼야죠. 근데 저는 전체적인 걸 본 게 아니라 이 사업비를 보고 명백한 것만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이 아까 주차장 지적하듯이 여러분이 경험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제가 할 얘기는 아니라 뺐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네. 지금 보면은 사업비 대금 이자에서 보면 지금 160%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추정에 800억이 돼 있거든요.
근데 대구의 그 대구는 계약, 도급 계약이 400억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맞나요? 그게 400억 한도로 무상으로 대준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무상으로 400 한도는 그런 무이자 대여비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400억 한도에서는 내가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이거고요. 이 빼고난 나머지를 유이자 사업비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자가 이제 160 거의 붙는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아까 공사비 집행 순서를 제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 유이자 사업비가 항상 집행이 1순위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이 딱 들어오면 먼저 여러분이 자 돈이 생기면 돈 이자가 나갈 일이 있어요. 이자가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 가계 경제에서도. 그래서 내가 돈이 딱 생기면 이자는 이자대로 주고 내가 저축으로 갑니까? 이자 나올 돈부터 갚습니까? 마이너스 통장부터. 마이너스 통장부 정리하죠. 왜냐면 그게 더 높으니까 내 이자보다 예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내가 수신금리와 여대. 대여금리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부터 갚잖아요. 여러분도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모든 경제인이라면 이걸 먼저 갚는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이건 아직 착공해갖고 기성이 확인 안 되면 요 철거비니 뭐니 빌려온 요거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철거비 근데 철거는 이제 시공사니까 철거비 나갈 일이 없죠. 예를 들면 설계비나 이런 거 나갔잖아. 이거부터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0억 안에 있다. 이건 갚을 필요 없죠. 무상으로 쓰겠으니까 이거는 제일 늦게 갚아도 돼요. 올해 놔도 이자가 안 붙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계약을 기성불로 하는 조합들은 대부분 관리처분 시에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있으면 아주 소액 잡아놓고 어쩌다 조금 타이밍상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브릿지 뭐 이렇게 때문에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시공사에서 그때 계약을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계약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조합에서는 계속 밀어붙일 모양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작은 금액이 아닌데 비리율 10%면 여러분 재산의 10%거든요. 또 한 가지 그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공사비 부가가치세 보면 부가세 한국 버릇이 뭐 절반 가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사비 부가세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산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요? 공사비 환급을 여러분이 지금요 부가세가 면세되는 게 그러니까. 자 부가세 면세되는 여러분 앞으로 잘 보십시오. 전문가들하고 여기 근데 우리 이민영 변호사님이 조세 전문이라고 지난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답할 일은 아닌데 잘 보세요. 저기가 이게 부가세가 그 국민주택 규모 이상 면제되는 게 우선 건축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철거비가 있고요. 근데 저기는 이제 철거가 건축비에 포함되니까 뭐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설계비도 이게 포함됩니다. 근데 그러면 설계 예를 들어 10억인데 1억 이렇게 되게 나가버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큰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 이거 정확히 제일 잘하는 점이 누구겠어? 설계죠. 그래서 부가세가 예를 들면 여기서 과세 대상이 보통은 이렇게 10%니까 부가세가 이렇게 하지만 과세 대상이 이거의 10%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10억인데 1,000만 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자 1억 끊을 때만 부가세 10%에 하고 1억 1,000 이렇게 끊고요. 나머지 끊을 때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라고 된 게 아니라 세금자가 빠진 그냥 계산서라고 된 게 있어요. 그거는 부가세가 없이 나머지는 9억 이렇게 끊어요. 계산서로 9억을 끊고 세금 계산서로 1억 1,000을 끊고 이렇게 끊는 거예요. 실무상으로는. 네. 이해 갑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뭐 정산한다니까 맨 처음에 계산을 정확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설계비 같은 경우도 제일 안타까운 게 옛날에 철거가 막 가져갈 때 지금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본 10억 그래놓고 1억 거기다가 부가세 해놓고 아무튼 다 재개발 재건축자하고요 세무 쪽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세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문가 근데 이쪽에 부가세 과세, 비과세 겸업사업장이라고 그래서 네. 이쪽에 알고 있는 애들은 아는데 세무나 이쪽 파트에서 이쪽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일회성 사업장이라는 걸 신경을 안 써요. 과오납을 했으면 했지 부정납은 안 하거든요. 과납은 해도 미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많이 주면 가만 놔둬요.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쪽에 경업인 거예요. 경업인 거예요. 네, 경업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이쪽에 영역이 좀 많다, 개척할 영역이 좀 있다. 그 말씀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계사도 되죠. 그쪽을, 네. 그러니까 그쪽에 좀 관심 가지면 조합 쪽에 이번 계기로 이게 직업도 그쪽에 뭐 소송을 하시니까 다른 조합도 자료를 쭉 갖다가 점검해 보시면 이런 일이 많고 세무서에서 실제 알아요. 제가 세무 근무하는 놈들한테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지만 내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들은 얘기예요. 일회성 사업장이라 신경 안 쓴다. 왜요? 더 냈으면 더 냈지 덜 내는 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막 갖다 그냥 주는데 그냥 받아야지. 세무서에서 그거 잘못 반납된 걸 돌려줬다 해서 표창받을 일이 없거든요. 못 받는 세금을 끄에 추징해서 받는 놈은 표창하지만 여러분 소비자들이 잘못 내기만 하면 산정하고 돌려주더라.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무서 내에서? 세수 중지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 분야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 조합 쪽이 뺏기는 것들이 비단 공사비만이 아니라 세금도 상당 부분 잘못 계산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뭐 그 정도로만 상식선에서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가보세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뭐, 예. 이상으로 뭐 대충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때가